그래서 지역적인 투쟁이 전국적인 투쟁이 되고 지역적인 단결이 전국적인 단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결에는 또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데 통신과 교통의 발전, 철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끼리의 연락이나 소통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인터넷까지 있죠. 그래서 중세의 도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중세의 부르주아들이 봉건 귀족에 대항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게 단결을 했던 게 수세기에 걸쳤지만 자본가들이 단결하는데 걸린 건 수세기였지만 현대 프롤레타리아들은 몇 년 안에 그 정도의 단결을 이 기술력, 생산력의 고양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노동자가 항상 단결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 사이에 경쟁도 있다는 거죠. 노동자 사이에 경쟁도 있다. 그래서 이 노동자 사이의 경쟁은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를 한다는 거죠. 마르크스 시대에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숙련공과 미숙련공, 수공업종 노동자와 기계 공장제 노동자의 이 분열. 오늘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육체 노동자와 정신 노동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미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이걸 노려가지고 항상 노동자를 분열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르주아들은 아까도 말했죠, 그죠? 아까도 말했는데 봉건제를 타도할 때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에게 호소를 한다는 거죠. 같이 도와달라. 그래서 노동자를 정치 운동에 끌어들이면서 노동자를 정치 의식화한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정치 투쟁의 맛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동자를 정치 투쟁에 끌어들이려면 노동자를 최소한 교육시켜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교양을 시킨다. 그리고 또 기계를 다루려면 노동자가 문명이면 기계를 다룰 수가 없죠. 노동자에게 보통 교육, 국민 교육을 시키죠. 보통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기계를 다루는 법을 책으로 볼 뿐만 아니라 혁명 사상도 책으로 본다. 그래서 자본가는 스스로 망할 길을 자꾸만 노동자에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배계급의 부르주아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부르주아들 분열이 일어납니다. 일부는 노동자로 추락합니다. 심지어 대자본가도 추락할 때가 있죠. 프롤레타리아로. 양반도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몰락한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되면 프롤레타리아에게 많은 계몽적이고 진보적인 지식을 주겠죠. 그렇죠? 몰락한 양반, 몰락한 사장님, 이게 이제 노동자들에게 많은 지식과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지식인들처럼 혁명적인 지식을 준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혁명에 있어서는 그 혁명의 지도자는 몰락한 부르주아나 몰락한 소부르주아, 막스도 다 그런 거죠. 레닌도 그렇고 혁명가들은 다 그렇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혁명적 활동을 하게 된다. 즉 노동자 혁명 활동을 지도하거나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의 일부는 더군다나 똑똑한 사람들, 명문대에 나와서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로 넘어오게 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왜? 경제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첫째. 두 번째, 인간해방 사상이라는 거죠. 인간해방 사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쫓는 게 아니라 인간해방이라는 전체 투쟁에 기록하게 됩니다. 80년대 운동권들이
공장에 들어간 거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계급들은 기회주의자이긴 하지만 그 대자본에 있어서는 그 싸울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에 투쟁하는. 근데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반동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가 그 부분을 잘 인식하고 노동자의 편으로 끝까지 땡겨서 이 혁명의 길로 가게 한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라. 무슨 말이냐면 소생산자, 수공업자. 수공업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공계급의 장인들인데 그 중세의 장인 특권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인으로서 영원히 영속하려고 그러는 거죠. 농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토지를 받게 되면은 그 토지 사유지, 농지에 대한 사유를 영원히 가려고 한다. 협동농장이라든가 공산주적 소유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푸티부르주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자 편,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계급 편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들을 견인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을 버리도록 해야 된다. 룸펜플레타는 전형적으로 기회주의자죠. 그래서 어쩔 때는 혁명의 맨 앞에서 희생적으로 싸우지만 혁명의 태조기에는 아주 혁명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역사에 그런 게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현대의 공업에서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이제 그 생산, 그렇죠? 생산과 소비에서 민족적 성격을 빼앗아 버리는데, 그럼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민족적 성격이 빼앗아지면서 그러면 정치적 성격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민족적 성격이 빼앗기죠.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 상관없이 부르주아들이 지배를 하게 되죠. 어느 나라나. 그럼 부르주아가 지배하니까 그 법이라든가 도덕, 종교도 부르주아로 바뀌겠죠.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가 경제적으로 지배하니까 정치적으로도 지배하고 문화, 종교적으로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계급의 사상이라는 거죠. 결국은 부르주아 사상과 부르주아 문화, 부르주아 법이 그 노동자에게 강요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계급을 초월하는 것 같지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르주아 편견은 지나치 않다. 부르주아가 자신의 이들의 이해관계를 마치 전체 국가의 이해관계인 것처럼 노동자에게 강요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되게 중요한데요. 노동자의 투쟁은 어떠냐? 노동자의 투쟁은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거기 때문에 일국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해봤자 소용이 없죠. 다른 나라의 자본주의가 있고 더군다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가 반혁명으로 오겠죠. 러시아 혁명을 타도하려는 것처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구적 차원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내역적으로. 근데 형식적으로는 나타나는 모습은 일국적이다. 세계의 자본주의 정부라는 건 없죠. 마르크스 때는 빈 체제가 유럽 정부였기 때문에 빈 체제를 타도해주면 지금 현재 뭐 세계 정부라는 게 유엔이 뭐 실제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나라의 자본주의 정부를 타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국의 프롤레타리아는 당연히 먼저 자기 나라의 부르주아를 싹 쓸어야 된다. 프롤레타 국제주의라는 게 잘못 알고 있으면은 뭐 일국 차원의 혁명, 일국 차원의 부르주아 정부를 타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연속적으로 그죠?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되지 한꺼번에 어떻게 다 무너뜨리고 또 세계 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도 계속 유효한 거죠.
이제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제 부르주아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부르주아는 자신의 무덤,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일꾼, 노동자를 생산한다. 그래서 부르주아의 멸망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하다. 피할 수 없다. 자, 강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와 공산주의자의 관계. 공산주의자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전체의 이해와 동떨어져 있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전체 노동 계급을 갖다가 이제 대변한다는 얘기죠. 어떤 그 특별한 원칙을 내세워서 노동자 운동을 이 원칙에 뜯어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거는 그 노동자 운동을 원칙에 뜯어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노동자 운동이 그 성공하는 것, 그죠? 노동자 운동에 성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그 현실의 필요성, 그죠? 그리고 한 발짝을 더 나가는 것,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위해서 실천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실천이 상호 조화가 된다. 노동자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원칙이지 어떤 원칙을 놔두고 노동자 운동을 거기에 종속시키려는 건 아니다. 이론이 실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은 누가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라 현실의 노동자 운동을 보면서 그 현실의 노동자 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천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막스의 사상도 역시 막스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막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상이 있고 또 그 사상이라는 거는 현실 발전을 분석하면서 현실을 반영한 거다. 그래서 이제 소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소유를 폐지한다는 것. 첫 번째, 소유는 무엇이냐? 모든 소유는 역사적으로 변해왔다는 것. 특히 이 생산수단의 소유는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사라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특징은 소유 일반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주아 소유, 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거다. 개인의 소유 일반을 폐지할 수 없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이런 소비품의 소유를 어떻게 폐지하겠어요? 생산수단의 소유만 폐지하는 거죠. 남을 착취하려는 소유만 폐지한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 그러한 소유는 폐지할 수 없다. 또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소유를 폐지한다니까 그 자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자본가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인데 벌어서 생긴 재산인데 그것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개인의 활동에 필요하고 자립에 필요한 것들 이러한 재산에 대한 소유는 없어지잖아요. 집, 그죠?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거, 자기 자동차, 자기 집, 이런 재산, 개인에게 집에 대한 사적 소유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사람이 살아갈 때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 이러한 재산, 이러한 형태는 없애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들이 정당하게 번 재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본가의 재산. 근데 그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번 돈이라는 거죠. 노동자를 고용해서 착취해서 번 돈. 토지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공유주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국가의 권력으로 뺏었다는 거죠. 토지 소유는 국가 권력이 보장해 준 거다. 자본의 이제 시적 축제. 그래서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갈 때 어떻게 그 시적 축조라는 걸 보는데 미국의 영화 중에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중에 파워웨이인가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민자들,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땅을 구입하는데 말을 타고 가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사람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져가요. 그게 왜 가능한 거냐면 인디언의 땅을 갖다가 영국이 강제로 좀 뺏은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민자들한테 싸게 파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백 년이 지나면 그 소유권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소유권이라는 거는 폭력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삼성이나 재벌도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무상원조, 미국이 무상원조를 한 걸 갖다가 빼돌려가지고 값싸게 그걸 가지고 사가지고 밀가루나 이런 걸 사가지고 이 축적을 한 거고 또 이제 일본이 놓고 간 재산을 갖다가 관료들에게 값싸게 불법적으로 사가지고 축적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재산의 축적 과정을 역사적으로 돌아가보면 폭력적이고 불법적이었다. 정당한 재산 형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타라의 노동이 결국은 이 자본가의 자본 축적의 원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본가가 돈을 벌려면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돈 주고 사야 된다. 갈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을 돈 주고 사서 8시간을 일을 했는데 주는 거는 뭐 6시간만큼만 임금을 주고 나머지 2시간분은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죠. 잉여 노동을 가져간다. 잉여 노동을 사유화시켜서 착취를 한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을 보는데 단순히 이게 경제적 대립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대립이다. 자본가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공장에서 이렇게 노동자를 지휘 통산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자본가들이 정치적 지배권도 가져가고 사회적 지배권도 가져가는 거예요. 자본은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다. 공장에서도 그렇죠. 자본가는 노동자를 지휘하고 통솔하고 지시하죠. 사회에서도 그렇다. 그것이 가능한 게 이제 소위 정치제도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본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전체 성원의 소유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폐지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소유 전부 다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라 하여금 자본의 증식을 위해 생존하게 만들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요구하는 한에서만 생존하게 만드는 정의의 비참한 성격을 철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착취를 위한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생산을 했으면 그 생산한 것 중에 자기가 먹고 살 만한 먹고 살 만한 그만큼, 그죠? 그만큼.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소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잉여노동을 뺏어가려는 소유, 뭐 그러한 소유를 빼앗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순이익을 남을 착취하지 않은 그러한 점유는 폐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착취관계만 폐지한다. 원래된 생산관계나 원래 자기만을 위한 점유나 소유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구분하죠.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어때요? 자본이 독자성과 개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활동하는 개인은 독자성과 개성을 잃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지배하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본에 중독돼 있어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의 자본에 중독돼 있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노동자는 누릴 수가 없다. 엄격히 말하면 자본가도 마찬가지예요. 자본가도 착취하려면은 그 착취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면 자본가도 경쟁에서 도태되죠. 그래서 실제로 자본이 살아있는 지배 권력처럼 이렇게 자본이 지배하고 인간은 분업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죠. 찰리 채플린이나 모던 타임즈에 보면은 똑같은 조립식 일을 하죠. 지금도 보면은 자동차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노동을 통해서는 자기 개성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없애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의 개성과 부르주아의 독자성, 부르주아의 자유를 없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